오늘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또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 장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인사이트에 아주 그냥 감탄을 하셨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더 나은 네. 인사이트를 좀 풀어놓고 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어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요즘 장세가 좀 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나스닥 지수는 근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네, 뭐 네, 사상 최고치 찍고 S&P 500도 뭐 정고점 돌파했고요. 네, 네, 이런 상황들이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네. 나스닥을 보면은 이게 계속 이런 강세장으로 네, 네. 이어져 나가는 걸까? 예, 예. 근데 또 한국 보면은 또 헷갈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나스닥이나 이런 미국 시장의 모습들은 보통 저희가 강세장 판단하는 기준들 같은 것 중에 제일 이제 강세장에 진입했으면 그거를 추세적인 강세장으로 볼 때 한 세네 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거래량 같은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풋콜 레이시오라 그래서 풋과 콜의 비율 같은 것들을 보고 52주 신고가 내는 종목들의 비율 같은 걸 보는데 완벽하게 강세장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사실 고민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현상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고점을 가고 있는데 마음은 안 따라주는 이렇게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속도보다 사실 더 부담스러운 건 이거 같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렇죠. 예. 사실 실물 경제는 코로나 이후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많이들 어려워하고. 타격을 받은 게 네. 분명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오늘 말씀 나누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나간 며칠 동안에 스트레스가 많이 심하신 모습들을 봤어요. 뭐 저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올라온 현상은 눈에 보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고 그게 마치 좀 어느 정도는 이건 버블이야 라는 느낌이 마음 한가운데 있으니까 언제 이게 뚝 떨어질지 모르겠다 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으신 것 같고 제 생각엔 장이 만약 계속 올라간다면 얘도 계속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매번 조금씩 제가 숫자로는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2009년도에 바로 직전 그런 위기 때도 제 기억에는 2009년도 2월 달이 최저점이었는데 그때 9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요. 그 전에 2008년도 10월 달쯤에 1500이 넘어 있던 걸로 기억나는데 뭐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네. 그랬는데 그게 12월 달까지 해서 5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올라가고 11년도까지 하면은 2000을 넘어갔었는데 이 기간 동안 거의 10% 조정하는 게 제 기억에도 3-4번 있었어요. 네. 중간에 5% 조정도 좀 있었고.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장이 그때처럼 그렇게 강세장 모습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5% 조정에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것이며 10% 정도면 뭐 거의 혼절할 상태가 될 정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시장에 대한 의견을 저한테 말씀 주신 거지만 저로서는 지금 뭐 나타나는 모습에 대한 뭐가 어떻게 나타났고 이런 것보다는 왜 그런가를 한번 진중하게 따져보는 게 앞으로 스트레스를 좀 더 줄여주지 않을까? 오히려 오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한번 네. 좀 설명을 좀 해봐 주시죠. 일단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아셔야 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저희는 경제 지표라는 걸 통해서 주식시장을 평가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상식적으로 경제가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너무 상식적이니까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경기를 약간 선반영하는 게 주가라고 네. 인정을 하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뚱맞은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5월달 지금부터 한 2-3달 전에 폴 크루그만이라고 2008년도에 노벨상 받으시고 우리 한국에 아주 알려진 그 교수님께서도 제목 아예 그 사설 그 제목에 아티클 제목에 그 스탁마켓은 경제가 아니다 이렇게 딱 내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먼저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 시각이 좀 나아지실 것 같아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금 주식 시장이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주식시장은 경기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네. 사실상 경기가 나빠진 게 맞고 리세션에 빠진 게 맞는데, 그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왼쪽 화면에 보시면 실제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 탑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는 거의 일자리 없어진 정도가 극히 적습니다. 아, 그런데 깊이 파져 있는 일자리를 정말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은 소득이 바텀이나 바텀 미들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결국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시면 소득이 좀 적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비율은 극히 높지만, 사실상 소득이 높았던 분들은 일자리를 거의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건 미국의 경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어느 정도는, 어제 제가 소득 몇 분위수 같은 데이터를 한국 걸 봤는데 거의 비슷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소득이 높았던 분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받는 타격은 소득이 좀 더 상대적으로 낮았던 분들보다 적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은 틀림없이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실업으로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게 어찌 보면 저희 주식시장하고 더 관련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진 기업의 숫자가 보면 종업원 수 숫자에 따라서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아, 그래요? 예, 맨 왼쪽에 보면 종업원 수가 9명, 1명에서 9명인, 말하자면 소규모 기업은 그 붉은색 부분이 뭐냐면 폐업을 한 회사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 폐업에 들어간 건데, 반대로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인 맨 끝에 그래프를 보시면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인 데는 폐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말하면 회사에 받은 타격의 면에서 봤을 때 작은 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 큰 기업은 타격을 받았지만 그것이 영향이 크지가 않다라는 건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다.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 매출 1000억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저 표에 의하면 폐업에 관련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쪽이다 보니, 저희가 느끼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걸 틀림없이 맞는데, 주식시장에 들어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는 덜 피해를 받은 쪽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기는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경기가 안 좋은 거에 대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들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일자리 잃어버린 모습, 그 다음에 종업원 수가 작은 기업들의 폐업하는 모습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느끼지만, 물론 진짜로 경기는 나빠졌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너무 전체를 단순화시켜가지고 맞습니다. 평가하는 것보다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내가 투자한 기업들의 상황이 어떠냐, 맞습니다. 이걸 봐야 된다. 예, 주가는 그걸 반영하는 거지, 저희가 생각할 때 이 국가 정책 전체의 경제를 반영하는 게 아니다. 주가니까 당연히 기업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건 주식은 사실 심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기업은 괜찮다 하더라도 네. 그런 전반적인 그 컨센서스가 네.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깔리면서 주식시장 전체의 어떤 지수가 내리면 개별 종목들도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지금처럼 이게 기업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들어간 기업보다 작은 데들이라는 걸 인식을 한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다시 준비했던 내용이 지금 질문 주신 그 내용인데, 뭐냐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다른 어떤 이런 경기가 나빠진 거에 의해서 다른 기업들이나 인덱스가 낮아졌을 때 나도 상대적으로 그런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엮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서 조금 더 사실 정확한 질문이신데 살펴봐야 될 게, 인덱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냐면 지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 2019년 6월 달에 S&P 안에 구성된 종목들과 네. 오른쪽은 2020년 7월에 S&P 시가총액 비중을 나타낸 저 그림은 핀비즈라고 1년 말하는 단위군요. 네네 그걸 지도로 나타낸 건데요. 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19년 6월 달에 그 오른쪽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뭐 이런 데들이 아마존이나 이런 게 크게 보이는 거는 똑같은데 오른쪽 아래,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가 어떤 쪽이냐면 주로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섹터로 보면은 에너지, 원자재 섹터, 맨 바닥 쪽에. 네네 바닥 쪽에. 그 다음에 산업재 같은 섹터들이 왼쪽에 2019년도에 보면은 그런 섹터들이 크기가 그래도 좀 네모가 웬만큼 컸었는데 네. 오른쪽 2020년 7월을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경기 민감 업종 섹터의 그 크기들이 다 작아져 있다는 거죠. 네. 아주 작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숫자를 넣어놓은 것처럼 원자재 섹터는 2.5%가 확 크기가 줄었고 산업재는 8%가 감소해서 특별히 우리 엑스모빌이나 보잉 같은 것들의 주가가 빠져서 전체 인덱스에서 경기 민감 업종에 차지하는 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 요즘은 다른 조명을 많이 받는 게 S&P에서 기술주가 몇 프로냐 혹은 빅텍이 몇 프로나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의 상대편 면이 뭐냐면 저런 경기를 실제로 많이 타는 업종이나 종목은 아주 작아져 있다. 아, 네. 그러면 S&P에 영향을 주는 영향이 작아졌으니 정말 우리 기업이 안 좋아져서 실적이 나빠져서 뭔가 영향을 나쁘게 받을 때 S&P는 영향을 예전보다는 훨씬 덜 받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달아놓은 게 뭐냐면 이건데 이게 요번에 애플이랑 아마존 같은 것들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IB들의 그 주가 전망, 적정 주가 전망인데 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빠졌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실적도 너무 좋고 그러네요. 전망도 전부 상향되고 이런 기업들이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S&P에서 크게 차지하고 저게 시가총액 크기를 이제 네모 크기로 표현한 거거든요. 네. 핀비즈라는 그런 맵인데 혹시 되시면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재밌습니다. 저 회사의 크기를 저 네모 크기로 나타낸 거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것들이 차지한 게 20% 가까이 되면서 실제로는 아까 좀 전에 실적 보여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무색하게 더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S&P 500을 끌어가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누던 말씀 중에 하나처럼 나는 괜찮아도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다른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서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일리 있는 말씀이 요즘은 반대로 적용돼서 이 상황에 더 좋아지는 기업들이 빅텍들이 확 끌어가다 보니까 안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인덱스에 끼치는 영향이 없어 보이는 잘 되는 기업들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오늘 뭐 이럴 때 저희가 상당히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도 시장은 그냥 계속 상승으로. 네. 그럼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국면인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주식시장이 꼭 반드시 경기나 경제를 대변해 주거나 나타내 주는 건 아니구나. 왜냐하면 인덱스 자체가 특정 기업들로 더 많이 채워져 버렸을 경우 저희가 느끼는 경기를 약간 그대로 못 보여줄 수도 있는. 지금 왜냐하면 딱 빅텍들이 들어가 있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 IT나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즘은 또 헬스케어 섹터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나머지들은 나쁜데 얘들은 워낙 영향력이 작아져 버려서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런 거 알겠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저희가 투자하는 곳은 주식시장이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의 논리와 주식시장의 현상을 잘 알고 있어야지 지금 내가 느끼는 체감하는 경기를 갖고 얘를 자꾸 판단하다 보면 판단 미스가 나오기가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이 경기 체감 지수가 실제 저 기업들의 체감 지수와는 완전히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른 거를 자꾸 맞다라는 전제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바윗돌 하나가 있는 것처럼 아니 이렇게 안 좋은데 오르는 건 저건 뭐가 이상해도 이상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고 맞습니다. 팔아야 될 이유가 생기면 바로 팔아버리는.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오래 갖고 있지 못하는. 네, 조금 뭐 언제든 변동성이 있으면 바로 팔아야지. 맞습니다. 왜냐면 가지고 있다 폭락하면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눈치 봐서 조금 떨어지는 기미 보이면 네, 팔아야지 맞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유튜브에도 제목들이 폭락의 전조인가 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내용이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저로서는 투자하는 분들이 저처럼 똑같이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우량주 묻어놓으면 다 잘 돼. 장기 투자야. 투자로. 근데 한국에서 그거 안 통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그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이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의 뭔가 그런 선입견을 좀 바꾸자. 예, 그걸 바꿔야 보인다. 근데 이 케이스는 아무래도 미국의 이게 뭐라 그럴까요? 미국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좀 틀린 좀 다르고요. 케이스고. 예. 사실 그 말씀에도 제가 또 약간 좀 다른, 그러니까 연결된 재미있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게 네. 뭐냐면 저는 몇 년 동안 한국 시장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좀 적은 편이었는데 최근에 한국 시장을 좀 더 좋게 보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저 미국 구조를 아시아권에서 제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시가총액 10위 안에 소위 말하는 BBI 그 배터리 뭐 이런 쪽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아시아 기업들 중에 아시아 나라들 중에 제일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미국을 주름 잡고 있는 IT,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 섹터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 포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율이 있는데 미국처럼 저렇진 않아도 아시아 중에서는 한국이 제일 그 비율이 높은. 그러니까 체질 개선이 좀 사실 좀 돼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저쪽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어느 때보다 유리해져 있다. 그리고 사실 또 심리적으로 우리는 나스닥을 추종하잖아요. 나스닥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스닥이 오르면 더 오를 거야. 이게 기대가 되니까. 네. 오늘도 아마 제가 종가를 체크하지 못하고 그 미팅 때문에 이러다 들어왔는데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오른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오늘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제가 코스닥이 좋다 이런 뜻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시장의 저런 좀 전에 말씀드린 저런 구조들도 과거보다는 좀 더 미국형으로 바뀌어 있으니 저희가 뭐 100% 맞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런 시각으로 한번 시장을 바라보면 조금 더 지금 시장이 이해가 되는 면이나 혹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를 보는데 그렇죠.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터는 항상 정확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맞습니다. 쉽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요소, 네, 예. 경제에서 그 주가로 가는 길에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네, 네.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저 말씀 주신 제목이 어떤 뜻이냐면 잠깐 이제 선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경제를 나타내 주는 게 경제 지표인데 경제 지표가 주가와 반영되는 부분이 그대로 전달되는 모습에서 약간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긴다라는 얘기고요. 어려운데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경제 지표는 저희가 아주 애지중지하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사실은 경기를 잘 말해주는 지표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 제조업 지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연히 뭐 실업률도 한쪽은 뭐 다는 아니지만 뭐 관련 그런 지표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주요 지표들은 제조업 지표인데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미국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 쉽게 말씀드리는데 네. 미국은 제조업 비율이 10%가 이미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아, 전체 산업 중에서? 산업 중에서 예. 10%도 안 된다는 예, 거예요? 8%대입니다. 아, 엄청 그러니까 큰 사실은 전체 산업을 끌고 가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게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제조업 지표를 갖고 경제 지표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중요성이 없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데 왜냐하면 제조업 지표가 경기를 나타내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주식시장을 보는 것과 이퀄해 혹은 가장 중요한 렌즈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조업 비중이 낮을 때 제조업 지표만을 보는 건 좀 더 부족함이 있다. 두 번째는 오른쪽 차트 보시면 더 적나라한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요. 저게 2018년도부터 ISM 제조업 지수는 떨어지고 있었는데 2018년도 초부터요.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부터 얼마 코로나 전까지 계속 지수는 올라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게 벌써 2년째 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왜 몰랐냐면 ISM 제조업 지수를 그 부분만
확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분기별로.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움직임 얘기만 듣다 보니 사실은 저렇게 크게 보면 반대로 가고 있는 얘기를 보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제가 ISM 제조업 지수가 뭐 의미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조업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만으로 주식 시장을 해석해내는 거에는 이제 좀 한계가 좀 있다. 예.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비슷한 비유를 든 거를 제가 확 와닿았던 게 뭐냐면 ISM 제조업 지수뿐만이 아니라 저희 경제 지표들이 심리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본 지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그 서베이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고생을 하는데 왜냐하면 갑자기 사람을 바꿔버리면 생각이 확 바뀌어버릴 수도 있으니 지난달에 물어봤던 사람들의 뭐 몇십 프로는 이번 달에도 물어보고 나머지 몇십 프로는 새로운 사람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렇게 심리적인 지표는 약간 치우칠 수 있는데 반해서 요즘 뜨는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아닌데 뜨는 지표는 이런 거죠. 그 구글 모빌리티 지수 같은 것들이요. 어찌 보면 구글 맵을 이용한 사람들의 그 신호를 받아서 실제 데이터로 내기 때문에 실제 이동량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다. 네. 뭐 이런 식의 디지털적인 지표 개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은 계속 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제 변경되는 그런 과도기 같은 데 있어서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 지표를 활용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경제 지표만으로 그 렌즈를 통해서만 시장을 보면 어떤 땐 너무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 기본 전통적인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할 만한 새로운 우리가 지표, 네네네. 아직 뭐 지표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네네네. 그런 데이터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핀비즈라는 사이트도 네. 사실은 그 시장을 골고루 그 종목 가중 방식으로 본 게 아니라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숫자로 나타내도 똑같을지 몰라도 저희 지금 최근에 디지털화된 그런 데서는 훨씬 더 실제로 그 영향력을 끼치는 비중 크기로 보는 그런 의미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디지털화된 지표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